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마네현에서는 조례 가결 며칠 전부터 집단적인 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대규모 우익단체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国の領土竹島を不法占拠する韓国軍を叩き出せ！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당일 시마네현 의회에 엄청난 인원이 모여들어 의회장 입장을 위해 제비뽑기까지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割り箸に赤がついた人だけに受付をします。 의회장을 가득 메운 살벌한 분위기에 조례 제정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いやまあ嫌な雰囲気ではありましたね。警察からも注意されましたんで、気をつけてねって言われてましたので、笑い話ですけど、今日帰ってこんかったらあとはよろしくって妻には言っときましたけど。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가결되자 일본 언론들은 대대적인 보도를 터뜨렸다. 島根県は2月22日を竹島の日とする条例を今日可決しました。これに対して韓国側が猛反発しており、 그리고 한국의 감정적 대응을 기사화했다. 이 같은 한국의 대응은 독도에 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우익 세력이 의도했던 바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 측에 냉정히 대응하란 말만 되풀이했다. 冷静に対応することが必要ですね。日韓友好、これを基調にお互い未来に向かって友好関係を発展させ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そういう全体の考えのもとにね、冷静な対応が必要だ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지방의 일에 한국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마네현 의원들 중 다수가 자민당 내 거물급 인사들이라는 것도 그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竹島の日なんていうのを制定するような挑発的なこの手段を取れば韓国と日本が国家として対立感が深まるっていうのはもう歴然としてるから、僕は暗黙のうちにそういうことは小泉内閣は承知していたと思いますね。 자민당의 올해 중점 과제에 이른바 영토 주권의 확보, 역사 교육의 강화, 평화 헌법의 개정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집권당의 중점 과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지방의 일일 수 있나요? 300년 전 안용복이 갔던 도토리현 역시 지난 3월 28일 다케시마를 되찾아오라고 일본 정부를 재촉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게다가 가타야마 토토리현 지사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15일 현 의회에 출석해 300년 전 안용복 일행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도 일본의 독도 침탈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용복.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그는 반드시 역사에서 지워져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こういった竹島問題、独島問題がですね、今日まで解決できていないのは、その安隆福という人が実際にですね、その彼のその行動に基づいていますが、そのことがですね、今日の日韓関係を混乱させている原因になっている。そういう点ではですね、非常に影響を与えています。これは良い意味の影響ではありません。お互いがですね、誤解する原因を作ってしまいました。 안용복.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에게 그는 아직까지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다.
매년같이 되풀이되는 일본의 망언과 도발 속에서도 조그만 땅 한 점을 향한 안영복의 강인한 국토 수호 의지는 그 자리를 지켜왔다. 대조선인 안영복. 그는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독도 지킴이로 우뚝 서 있다.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 걸친 안영복의 일본행. 안영복이 독도 영유권 확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의 두 차례 일본행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에서 일어난 변화는 실로 광범위하고 중대한 것이었다. 가장 가까운 변화는 그의 1차 일본행 직후부터 나타났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조선과 교섭할 때 집단 농성을 하거나 담당자를 협박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곤 했다. 그러나 안영복 이후 일본은 조선과의 외교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자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안영복 사건 이전까지는요, 대마도에서 그러니까 조선과 교섭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외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동네 부사가 있는 곳이나 부산 첨사형에 가서 이렇게 대규모로 시위를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영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서 강경한 자세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조선하고의 교섭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안영복의 일본행은 조선 조정이 잊고 있었던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국토의 소중함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조선 조정은 울릉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됐다. 이후 일본 막부와의 모든 외교 관계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는 좀 외교 자세에 있어서 일본과 한번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무력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영복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도 교섭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안영복의 1차 일본행 후 조선 정부는 다시 울릉도로 수토관을 파견했다. 2, 3년마다 한 번씩 관리를 보내 울릉도를 포함해 그에 속한 섬들을 시찰하고 관리하게 했던 것이다. 이후 수토관들은 조선 조정에 울릉도와 그 부속 섬들의 지형과 위치, 산물 등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당시에는 울릉도로 가는 뱃길이 험해 수토관으로 임명되길 꺼려하는 관리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수토관들에게 울릉도에 갔다 왔다는 증거로 울릉도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 외에 특별히 가져오라고 한 지역 특산물이 있었다. 그것은 향나무와 붉은 흙, 그리고 울릉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대나무였다. 지금도 황토굴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면 붉은 빛을 띠는 황토굴이 있다. 굴면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운 이 황토굴은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다. 이후 조선의 울릉도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1864년 첫 번째 수토관이었던 장한상의 외손자가 옮긴 울릉도 사적을 보면 독도에 관한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 울릉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섬이 하나 있는데 울릉도 동남방에 위치하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영복의 활동 이후를 계기로 해서 수토관이 3년에 한 번씩 파견되는데
그 첫 번째 수도관이었던 장한상의 일기 가운데에 바로 독도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것이 울릉도와 그리고 일본의 오키지마하고의 사이에 그 이제 우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보고서에 나옵니다. 하지만 조선은 초기부터 안영복의 1차 일본 행이 있었던 1693년 당시까지 울릉도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선의 해금 정책은 쯔시마 종가문서 텐유인코 지치로쿠에도 잘 설명돼 있다. 유명 기지지계, 이름은 남기고 땅은 비워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울릉도 도해를 막는다는 의미였지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1403년 태종 때부터 지속되어 온 해금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울릉도 독도에 관한 지리적 인식은 차츰 흐려져 갔다. 그리고 임진왜란 후 울릉도를 관리하는 수토 정책이 소홀해지자 두 섬의 존재는 더욱 희미해져 갔다. 해금 정책의 결과 세종 8년 이후로는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 섬에 대한 지식이 점점 얕아지게 된 거죠. 그 얕아지게 돼서 세종 약 10년경부터는 그 인식이 얕아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좀 더 심해져서 성종년간에 이때 오게 되면 그 울릉도와 더불어 멀리 바라보이는 독도에 대한 인지도 점점 더 이제 지식이 얕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선 조정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고 있었다. 그러나 안영복을 비롯한 동남 해안의 어민들은 1693년 이전부터 두 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조선 조정 몰래 드나들고 있었다. 울릉도와 독도의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독도는 오래전부터 조선 민중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400여 년 동안의 공도정치 기간 내에서도 정부의 그 법검과는 달리 일반 민들은 천년 이래의 그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울릉도에 계속 왕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백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연해민들이 중심이 됐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륙인들까지 조직을 통해서 우연이든 혹은 조직적이든 그들의 선단에 합류해서 계속 울릉도를, 독도를 왕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섬을 비워두었던 조선 조정의 정책은 지금까지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은 두 섬의 실질적인 지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어민들에게 도해 면허를 발급해 1625년부터 80여 년간 울릉도와 그에 속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 후 섬을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안영복의 일본행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잊혀져가던 동해의 작은 두 섬,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조정의 관심사로 되살렸던 것이다. 계속해서 그 울진이나 월송 또 삼척 이런 데서 2년에 한 번 정도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 가는가 그 형상을 보고 와서 보고하게끔 그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서 그 안영복 사건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영복의 일본행 이후 조선 관리들은 독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그 전까지 불분명했던 독도의 위치가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이 같은 사실은 안영복의 일본행 이후 제작된 조선의 지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그 이전과 다르게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1530년에 제작된 팔도 총도, 당시 우산도로 불리던 독도는 그 위치가 울릉도 왼쪽에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독도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것은 17세기 말의 조선 팔도 총남 지도도 마찬가지다. 독도가 우산도란 명칭으로 울릉도 윗부분에 그려져 있다. 그러나 안영복의 일본행 이후
독도의 위치는 바로잡혔다. 19세기 말 여지도의 강원도도와 조역지도의 강원도도를 보면 울릉도의 오른쪽에 독도가 표시돼 있다. 1899년도의 대한전도에도 독도는 우산이라는 명칭으로 흐려져 있다. 안영복의 의거 이후 제자리를 찾은 울릉도와 독도는 지도의 정확한 위치에 표시됐던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독도에 관한 지리적 인식이 점차 옅어져 일본 지도에서 독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안영복의 사건의 영향으로 조선은 이게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라고 했을 때 울릉도 속도로서의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안영복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도가 그런 식으로 독도 울릉도를 완전히 제외한 관선 지도가 공식적인 지도 아닙니까? 에도마프에 그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같은 사실은 5장의 일본 막부 시대 관찬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55년에 제작된 막부선 쇼 일본 지도를 보면 오키도까지만 그려져 있고 독도의 모습이 없다. 일본 막부는 원래부터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702년에 제작된 막부선 겐로쿠 일본 지도, 1717년에 막부선 교호 일본 지도, 이 두 지도에도 독도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나카쿠보 세키수이의 1779년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 이 지도는 울릉도 독도가 표시돼 있어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란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본령에 표시된 경의도선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제외돼 있어 당시 막부가 두 섬을 조선령으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1821년) 이노 다다타카란 천문학자가 제작한 대일본 연해여지 전도, 17년간 일본 전국을 돌며 만든 이 지도에는 오키도 옆에 있는 지금은 사라진 섬 규도까지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 지도에도 역시 독도는 빠져 있다. 오키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섬인데요. 이곳은 사실상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 5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조그맣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규도도 확실하게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독도는 막 거기서 150km 정도니까 갈 수 있는 곳을 거기 오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독도를 알고 있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안 갔다라는 것은 연도가 아니니까 안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영복의 의거 후 일본은 독도의 위치와 모양, 명칭에까지 혼란을 겪는다. 1779년 나카쿠보가 그린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에는 안영복의 의거 당시처럼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가 바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그 뒤 1877년 일청한 삼국도에 오면 1779년에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와는 달리 죽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울릉도와 송도인 독도가 조선 내륙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895년 참모국 조선전도에 오면 마츠시마 송도인 독도가 예전에 일본 지도에서 보이던 울릉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 있다. 그 뒤 1905년에 제작된 방문각 지도를 보면 모양은 제대로 돼 있으나 울릉도는 마츠시마 송도로, 독도는 다케시마 죽도로 두 섬의 이름이 일본의 옛것과 달리 뒤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도 밑에 니안꼬락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붙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본 지도상의 혼란은 안영복 의거 이후 울릉도 토해가 금지되면서 두 섬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측 학자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日本側はですね、渡海禁止ということで外に出ないことになります。で、
その後ですね、1849年フランスの捕鯨船のですね、リャンクール号というのが今の特島竹島をですね発見して、リャンコ島、リャンクール島という島をですね命名することになります。でその時もですね、やはり日本側もですね、その長い間その外洋に出ていませんでしたから、島の位置がですねはっきり分かりませんでした。 이 같은 혼란은 서양의 잘못된 지도가 일본에 도입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울릉도는 서양 지도에서 최초로 프랑스의 라페루즈 탐험대에 의해 목격돼 1797년에 다줄레라고 불리게 됐다. 그리고 1814년 영국인 에로 스미스가 그린 태평양 지도를 보면 알고노트란 섬이 내륙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 그 섬은 1797년 영국인 콜렉터가 청량 과실로 발견한 존재하지 않는 섬이었다. 이후 일본은 아무 비판 없이 서양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울릉도 독도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일본에 가까운 것을 마츠시마 송도, 먼 것을 다케시마 죽도라고 표시했다. 이런 배경으로 실제하지 않는 섬 알고노트가 울릉도를 뜻하는 다케시마, 즉 죽도가 됐다. 그래서 1877년에 일본 지도 일청한 삼국도를 보면 울릉도를 뜻하는 죽도가 한반도 바로 옆으로 붙게 된 것이다. 그 뒤 1849년 프랑스 포경선이 지금의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꾸르라 명명했다. 그래서 통에는 실제하지 않는 섬 알고노트와 함께 다줄레와 리앙꾸르, 즉 울릉도와 독도 이렇게 세 섬이 등장하게 됐다. 그 후 일본인들은 독도를 계속 리앙코라고 불렀다. 그러다 알고노트가 없는 섬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1905년에서야 그 섬의 일본식 명칭이었던 다케시마, 죽도를 독도에 붙였다. 이렇게 해서 울릉도 독도 명칭이 뒤바뀌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명칭의 혼동을 울릉도를 독도로 잘못 표기한 시볼트의 일본 지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서양 지도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역수입한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1907년에 제작된 일본 해군의 조선 수로지를 살펴보면 독도에 관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도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그 전까지 다케시마, 죽도라 불리던 울릉도를 마츠시마, 즉 송도로, 마츠시마, 송도라 불리던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라 표시한 것이다. 게다가 죽도는 조선에서 얘기하는 독도란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 벌목 허가를 내려고 하면은 그 A라는 사람은 죽도에 허가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죽도에 허가 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송도에 허가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 죽도나 성도나 다 예전에 그 울릉도를 죽도라고 불렀고 그때 당시에는 송도라고 불리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서로 다른 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혼동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1880년대 이후 완전히 그 해군 수로부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송도가 조선의 울릉도다 하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안용복의 의거로 인해 독도의 지리적 인식이 지도뿐 아니라 역사 지리서에서도 분명해져 갔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한 최초의 기록으로 강원도 울진 희연조를 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기록돼 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청풍명월한 날이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철학자들은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우산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도 맑은 날이면 울릉도 성인봉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독도. 92km란 거리 속에서 선명히 드러난 독도는
그 모습 자체로 역사적 기록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금 정책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세종 이후 독도에 관한 지리적인 인식들이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일본 측의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이 역사 지리서에서 종종 발견된다.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 여지승남과 신정 동국 여지승남에 이르면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라 하기도 한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부분이 본토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내용으로 바뀌기도 했다. 직접 가보지 않고 앞에 서적을 잘못 옮겼기 때문이었다. 일본 측 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조선은 독도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韓国側が論拠としている予知市の記事が出てきます。そこではですね、釜山宇津領元一島、つまり釜山島と宇津領島はですね、同じ島だ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るんです。つまり東国文献備考が書かれる際にですね、その文中の部分がですね、改ざん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そういうことをですね、やはり考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釜山島はですね、宇津領島のことだという書いてあるものをですね、松島だというふうに言うのは1770年からです。ですから安隆福の証言以降作られた文献ですね。 심오조 교수는 안영복의 일본행 이후 1770년에 제작된 동국문헌비고의 여지지 인용 부분에 우산은 외인이 말한 송도라는 내용이 처음 나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선은 정말 그 전까지 마츠시마인 송도, 즉 독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일까? 그의 말이 사실인지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그의 말대로 동국문헌비고의 바탕이 된 신경준의 여암전서에는 강계고를 찾았다. 이 책에는 그가 다르다고 제기한 여지지의 인용 부분, 일설의 우산도와 울릉도는 원래 한 섬이라고도 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확실히 동국문헌비고와는 달랐다. 그러나 여러 지리서들을 살펴보면 섬은 2개라는 내용이 그 뒤에 덧붙여져 있었다. 동국문헌비고를 쓰기 전부터 신경준은 울릉과 우산이 2 섬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동국문헌비고에 와서 우산도가 외인들이 말한 송도라는 부분이 첨가됐을 뿐이다. 오히려 심오조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안영복은 강계고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역할까지 했던 것이다. 게다가 안영복의 일본행은 일본 최고기관의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조선의 것으로 인정케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메이지 시대인 1877년 3월 29일에 만들어진 일본의 다조욱강 분쇼가 그것이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때 시마네 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 현에 포함시킬 것인지 내무성에 물어왔다.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영토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내무성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무성은 1877년 3월 17일 당시 일본의 최고기관인 다조욱강에 이 문제에 관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질의서를 접수한 다조욱강은 같은 해 3월 29일 울릉도인 다케시마 즉 죽도와 그 외의 한 섬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문을 내린다. 그런데 이 문서를 잘 살펴보면 원록 5년 조선인 입도 이후란 문구가 보인다. 여기에 적힌 조선인은 바로 안영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울릉도인 다케시마 즉 죽도 외의 한 섬의 한 섬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성은 별지를 첨부해 이 섬이 독도인 마츠시마 즉 송도임을 밝히고 있다. 차일도, 송도호. 다음에 일도가 있는데 송도 즉 독도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안영복은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일본 최고 권력기관의 독도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은 이처럼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일본이 독도를 선점했다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다시 인정했던 일본 정부. 그러나 1800년대 말에 이르러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독도 수탈이 다시 시작됐다. 수통관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고종은 1882년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했다. 울릉도를 시찰한 이규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종에게 알리고 일본 외무상에 항의 문서를 발송하자고 건의했다. 그 후 고종은 울릉도 개척을 서둘렀다. 그리고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한다. 이는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인 죽도와 석도를 울릉군으로 독립 승격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 학자들은 칙령 제41호에 명시된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勅令第41号の中でですね、宇良島の属島としてですね、石島とそれから竹島ですね、竹島という名前が入ります。その2つが属島となります。で、韓国側はその石島がですね、特島だというふうな主張をしますが、文献的にですね、特島、梁古島と言われていたのがですね、特島という名前がつくのは1904年頃からです。つまり1900年の時点でですね、石島イコール特島だということはありえない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韓国側の主張というのはかなり根拠が怪しい薄弱で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 그러나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그렸던 울릉도 외도를 보면 석도는 관음도가 아닌 독도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울릉도 주변의 섬과 암초들에 모두 이름을 붙였다. 섬이라고 불리는 것은 죽도와 지금의 관음도인 도항밖에 없다. 죽도는 그대로 죽도라 기록돼 있으므로 석도일 수 없다. 그리고 관음도는 이미 1882년에 도항이란 이름을 가졌으므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굳이 석도라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시 석도 아니고 도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일부러 석도라고 그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항 다음 이름이 관음도가 되니까요. 거기서 석도라는 이름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관음도가 석도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도항으로 불렸던 지금의 관음도는 돌로 이루어진 석도가 아니라 대나무가 우거진 섬이다. 나무와 풀로 우거진 그곳은 한눈에도 도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공포하며 울릉도와 독도를 근대법상으로 조선 영토에 소속시켰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울릉도 독도 침탈은 관원들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진행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 원양업자인 나카이 요사부로의 강치잡이였다. 당시 독도에는 강치가 무리지어 살고 있었다. 강치의 가죽과 기름은 큰 돈을 벌기에 충분했다. 1903년에 시작된 나카이의 강치잡이, 결국 그의 무분별한 남에게 강치는 독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강치잡이가 한창이던 1904년, 나카이는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조선의 땅 독도 임대를 청원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의 청원을 무주지의 영토 편입 청원으로 변경했다. 당시 러일 전쟁을 준비 중이던 일본 정부는 독도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04년 2월 23일 경성을 점령한 일본은 조선 영토를 러일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제1차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협정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일본 사람도 두 섬이 조선령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막상 러시아
함대 오는 걸 보기 위해서 초소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도 안 살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침탈할 그 계획을 가지고 착착 진행을 시켰던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러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동해 해전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나카이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1905년 2월 20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라 명하고 오키섬의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에서 주인 없는 섬 독도를 근대 법상으로 선점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시마네 현청에 보관 중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이 섬을 다케시마라 칭하고 오키시마에 소속시켜 관할하게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일본의 고시 방법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널리 알려야 하는 내각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고시 절차가 생략됐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관보의 계제에 알리는 대신 그저 내부적으로 돌려보는 회람에 그쳤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을 조선 정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회람으로 끝쳤다. 그냥 내부적으로 몇몇이서 돌려보는데 끝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신문사에서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1905년 이전의 일본의 많은 자료들, 1905년 2월 22일 이후에 일본의 어떤 정부 기관지, 소위 그 권위 있는 정부관 인물에서도 소위 독도라는 이 섬이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기록되고 있다든지 표시되고 있다든지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독도에 관한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문들은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중앙관보에 게재해 전 세계에 공포했다. 군청의 위치를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는 것이다. 칙령 제41호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독도 편입을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19세기 후반 독도로부터 시작된 식민지 수탈의 역사.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내놓으며 독도를 전쟁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1906년 3월에야 울릉 군수 시뭉택에게 일본의 죽도 편입을 알렸다. 시뭉택 군수는 다음 날 바로 중앙에 보고서를 올렸다. 독도가 울릉군의 소속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그의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공식 문서상 처음으로 독도란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국토를 지키려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1910년 경술국치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 뒤로 일본은 오히려 독도의 소속을 밝히는 것에 솔직해졌다. 육지청량부가 1936년에 발간한 구역 일람도를 보면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또한 1946년 내무성 지리조사소의 지도 일람도와 일본 지도 주식회사의 시마네현 일본 신분현 지도에는 독도가 아예 빠져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일본의 일부로 충분히 인식했을 시기라면은, 그러면은 그때쯤에라면은 각 이제 한반도 주변에 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섬에 대해서 원소속지를 밝히는 게 별로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한일 합방기라는 그 특수 시점이 일본의 가장 솔직한 속내를 갖다가 드러내 보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제 강점기가 한창이던 1920년대 안용복은 대중 잡지를 통해
민족의 정신으로 되살아났다. 1926년 5월 30일에 창간된 동광이 그것이다. 안용복을 일반 대중에게 최초로 소개한다고 봐지는 이 잡지는 철저한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적어도 이것이 안용복을 대중에게 알리는 최초의 글,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뭐 최초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해서 별로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쾌걸 안용복이란 이 기사는 안용복을 영웅시하는 설화적인 내용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 수탈당하는 우리 땅을 당당하게 되찾아온 그는 한국 민중들의 독립의지,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소재였던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일제시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제 역시 일본과 관계가 있는 사건이고 그 일본과 관계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안용복을 영웅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일본의 그 식민 지배 하에 있던 민중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종의 대항 기억으로서 항일 의식을 갖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의 활약에 담겨있던 항일 정신은 1950년대 민간인 홍순칠로 이어졌다. 당시 일본은 한국 전쟁을 틈타 울릉도 독도 침탈을 자행하고 있었다. 무력했던 국가는 이를 외면했지만 홍순칠과 50명의 대원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우리 땅을 지켰다. 나라에 의해 외면당했던 외딴 섬 독도. 결국 독도는 안용복이나 홍순칠 같은 끈질긴 민초들의 힘으로 지켜졌던 것이다. 그러나 국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홍순칠은 국가로부터 외면당했다. 안용복 역시 조선시대에는 국경을 침범하고 월권 행위를 한 죄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후 그를 영웅으로 평가했던 학자들도 있었다. 이익은 그에 져서 성호사설에서 안용복은 영웅에 비길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울릉도를 지켜낸 그를 장수급에 등용했더라면 더 큰 업적을 이룩했을 거라고 통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안용복은 울릉도를 둘러싼 하나의 사건 속의 인물로만 그려진다. 우리로 사건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물론 판단의 여유는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어떤 사실 자체를 낮추는 어떤 그런 평화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학계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소위 안용복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야말로 안용복의 어떤 활약이라든지 안용복의 어떤 쾌거라든지 어떤 그런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국토를 지키려 했던 안용복의 자주정신은 최근 장편 소설로서 되살아났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일본의 도발적 행동들. 이런 상황에서 안용복은 그저 300년 전 역사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3월 28일 민간인 첫 입도를 계기로 독도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교 방침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일본과 동맹을 맺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를 등에 업고 더욱 강화되는 일본의 우경화에 우리 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최근 다케시마 독도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금 일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우경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자기들을 왜 패권 국가로 보고 자기들을 왜 제국주의 국가로 보고 자기네 나라에서 신사 참배하는 거에서 외국에서 왜 간섭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거의 90%의 정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부 뭐 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그 청일전쟁 이후에 그 자기네 영토라고 배워온 것이 자기네들은 패전해가지고 다시 그 한국령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 독도 부근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지하 자원이 대량으로 묻혀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제2의 석유라고 불리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문제는 1998년 한일 어업협정 당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동해에는 울릉도를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과의 중간 수역 안에 들어가게 됐다. 바다에 묻혀있는 이 자원의 채굴 기술이 개발된다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독도 문제도 영토 문제로만 자꾸 봐서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뭐 근거를 가지고 옛날 지도 가지고 가서 다 뭐 해봐야 사실 그게 무의미한 거거든. 우리 국제사법재판소 일본에 가자면 우리 안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쪽에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뭐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아까 얘기했던 지하자원이 개발되어져 가지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분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죠.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언제 본격적으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국민들의 의혹은 앞서 있지만 안용복은 물론 독도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관리 중에서도 역사적 인식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독도는 한국 것이라는 증거도 없대요. 외교 돈섭의 어떤 극찬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일본 것이면 돌려줘야 된대. 그런 말을 저 앞에서 했어요. 제가 일본 출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공식 석상에서? 공식이 아니에요. 사적인 자리잖아요. 예, 그래도 일본 사람이면 오히려 일본 정부 사람이면요, 정부 사람이면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렇죠. 다케시마는 일본 것이니까 이거는 계속 그런 증명을 해라. 학자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 나약하기만 했던 국가. 하지만 역사는 왕조가 아닌 민중들의 힘으로 이끌어져 왔다. 식민화 역사의 선두에서 일제의 수탈의 상징이 돼버린 독도는 아무런 대가 없이 쓰러져간 민초들의 강인한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우리의 영토는 나라가 아닌 평범한 민초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이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지금, 안용복,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300여 년 전 독도의 심장이었던 안용복은 되묻고 있다. 당신의 마음속에 독도는 무엇인가?